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던 부동시 입증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중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위증 논란을 불러온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대 현안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새벽까지 인사청문을 했는데 항상 뭐 장관 후보자랄지 주요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글쎄요, 뭐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 여부랄지 여러 가지 어떻게 좀 잘 또 검증을 했는지 논란은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변호사를 누구야 소개를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더 이제 위증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우선 이게 갑자기 소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원래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았던 것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수사 외압 논란이었거든요. 근데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게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나온 경찰 측 관계자도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증거를 이렇게 얘기했고 골프 접대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골프 접대를 받은 사람 중에 검사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증거가 그러니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요약하자면 수사 외압이 심증은 있었다. 경찰 쪽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증거로서 증명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의 측면에서 보면 수사 외압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건 그때 논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사 외압 논란이 사그러지니까 소개 논란이 된 겁니다. 비본질적인 측면. 종합해서 보자면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인데 윤우진이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 게 좀 기이하긴 합니다. 그것도 윤우진이라는 분이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뭐 동생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친한 후배의 형이거든요. 근데 두 개의 사건에 연루된 겁니다. 하나는 형사 사건인데요. 이거는 골프 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 이게 중요해요. 내사 중이다가 검찰이 나중에 무혐의로 끝냈기 때문에 재판조차 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게 형사 사건.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파면 취소 소송이에요. 이 파면 취소 소송은 윤우진 전 서장이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건 형사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검토해 보면 변호사법 36조, 37조에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당시에는 경찰이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변호사가 정식으로 수임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수임이란 보시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경찰의 선임계를 냈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 선임 여부를 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답을 안 한다. 왜 답을 안 하냐 하면 경찰의 선임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쟁점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빨리 선임계 냈다 안 냈다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왜 입장을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 논란 또한 파면 취소 소송의 재판부가 언급했다는 건데 그 재판부가 언급한 부분은 국세청에 선임장을 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다고 선임되는 게 아니고요. 경찰의 선임계를 내야 성립됩니다. 이건 소송을 당해본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다 아는 사안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뭐지 그렇지만 심지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계를 경찰에 내도 수임료를 넣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그 선임이 어려운 절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 논란은 비본질적인 것이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국세청에 선임계를 낸 부분을 가지고 선임이 됐다라는 부분은 또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그걸 거죠. 침소봉대에서 선임이라고 해봐야 보통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냈을 때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바에 대해서 경찰이 빨리 당시 선임계를 냈다 안 냈다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교수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 의원께서는 사건의 본질이 뭔지 청문회 가장 그리고 격가지로 나왔던 이 변호사 소개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상한 사건이긴 하죠. 윤우진 씨 사건 자체가.
2010년도와 12년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육류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중이었다가 여기에 이제 해외로 도주를 했고 또 강제 송환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검찰이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기각이 됐고 구속 영장까지도 기각이 됐고 그래서 결국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이제 검찰에 넘겨간 사건이고 나중에 2015년에는 이것이 무혐의 처리가 됐다. 그 과정에서 윤우진 씨의 동생이 윤대진 당시 특수부장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후보자도 연계가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 연계된 부분은 뭐 다 알려지듯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했느냐 또는 여기 변호사 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언론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별다른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뭐 분석을 하고 평론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었죠. 제가 청문회 과정을 쭉 보니까 뉴스타파라는 모범 매체가 밤 12시 돼서 이 사건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녹취가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12시 돼서 저렇게 발표를 할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사청문회에 한국당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타로 김진태 의원이 이제 포함이 됐죠. 그런데 이것이 뭐 김진태 의원이 꼭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특수수사라든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결정적 증거 자료는 끝까지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그렇게 자백을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그것이 결국적으로는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변호사 소개에 관련해서 질문을 6번 정도를 하죠. 한국당에서. 그때마다 윤석열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데 막판에 12시 돼서 이게 녹취가 터져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꼭 연기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어쩌면은 윤석열 후보자를 일종의 특수수사의 형태, 그 조사 형태처럼 이것이 한국당이 그림을 찾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좀 의심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당이 이걸 참 많이 준비했구나.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별 문제가 없죠. 왜 별 문제가 없냐면은 뭐 보도가 된 바다와 같이 윤대진 검찰국장이 나와서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자와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윤대진 검찰국장이 여기에 형법상의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 이러는데 윤대진 검찰국장은 변호사법 위반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36 친인척이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37조에 그럼 윤석열 후보자가 해당이 되느냐? 그것도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해적인 당사자의 있던 위치에 있는 윤대진 검찰국장이 이걸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건 승립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재밌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정서상에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많고 비난 여론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윤대진 검찰국장이 어떤 마음으로 저걸 이야기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참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절친한 관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거죠. 이 상황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어떤 압박감도 작용했을 거고 이렇게 저는 좀 짐작을 합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이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저런 이야기하는 그 과정 자체는 내가 옷을 벗을 수도 있다는 각오까지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정 형에 대한 사건에 직간접적 연루가 돼 있는데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겠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윤대진 검찰국장이 옷을 벗어버리게 되면은 이 사건은 사실상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도 거론되는데 방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 변호사하고 지금 윤대진 검찰국장이 뒤늦게 청문회 이후에 변호사 소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그 부분은 별로 문제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윤대진 국장이 나서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뭐 어떤 각오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실을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우진 사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그런데 이게 2012년에서 2015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예요. 이게 핵심은 검경 갈등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걱정되는 측면은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자꾸 파다 보면 이게 사실은 제 얼굴에 침 뱉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당시에 문제 윤대진 국장이 경기도 경찰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합니다. 6천만 원.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혹시 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윤우진 세무서장을
이렇게 찍어서 타겟으로 내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당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때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이겠죠. 당시 이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세요. 그리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대표세요. 이게 만약에 게이트로 번진다면 이거는 두 분이 연루 안 됐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외압 논란은 절대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핫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거를 파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 12월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왜 인터뷰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냐, 요거만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위증은 아니에요. 위증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난 소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윤대진 국장이나 이남석 변호사도 일관되게 사실은 윤대진 국장이 소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선 위증이 아니니까 청문회안은 일단 선을 그어야 하고요. 다만 2012년에 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냐, 윤대진이 소개했는데 왜 내가 소개했다고 얘기하자고 했냐, 이 부분은 당시에 그 검경 갈등 상황에서 윤대진 국장의 형을 타겟으로 경찰이 수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형에 의해서 연루된 윤대진 검사가 소개했다고 하면 쓸데없는 구설에 휘말릴 것 같아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게 부적격하다고만 할 일이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 상황은 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도 다 동의한 사안 같습니다. 수사 외압은 없었고 그런 상황 인식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길게 가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윤 검찰국장과 변호사가 하는 주장을 봐도 그 두 주장이 일맥상통해요. 그 내용은 같은데 이제 자정을 기점으로 이제 녹취 파일이 공개된 후의 발언과 그 초반에 이제 녹음 파일 공개되기 전까지의 그 발언 두 가지를 놓고의 그럼 그 주장의 차이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주장이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소개하지 않았다, 뭐 기억이 없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012년이니까 지금 7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는 이러저런 의도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기억은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만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 이게 일관된 입장. 예, 알겠습니다. 윤 후보자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다른 뭐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 부동시 문제로 또 어신환 원내대표, 그러니까 어신환 의원이 좀 많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제 하루 좀 쉬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오지 않았습니까? 부동시로 밝혀졌네요. 그러면 이제 여야 그 법사위 간사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오늘 바른미래당도 부적격으로 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의당 입장도 뭐 항상 데스노트를 내긴 했는데 지금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 논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겠다, 막 이런 어떤 의도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죠. 왜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판에 불거졌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여기에 응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바른당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그 배경 이걸 보면은 뭐 이야기가 쉽게 풀립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후보자로 내정했을 때 충분히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어떤 과정에서 파란이 생길 수 있고 영향이 생길 수 있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다. 충분히 감안한 인사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 소위 말해서 광화문 광장에 대중들이 모여서 절대 반대를 외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임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청문회 보도 채택 보고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최민희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여당 쪽에서는 확장을 자꾸 시키려는 것이고 어떤 확장? 황교안도 연루가 됐고 검경수사관도 연루가 됐고 있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이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촉수를 시키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변호사 소개시켜줄 거 아니습니까? 이게 실무직 부자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막판에 이 녹음 파일이 이게 전략적인 그림이라 그러면은 막판에 그렇게 낸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사퇴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 사퇴할 수 있는 임팩트가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실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모두에서 자꾸 전략적 그림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보고 어제 새벽인데 그러면은 어제 오전 중에서는 상당히 한국당에서 뭔가 조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조짐이냐 그러면은 저 정도 전략적 그림이라 그러면은 긴급 의총을 열든지 그래서 소위 단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는 태도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치고 나와야죠. 네. 그런데 나오는 거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성명 그렇죠. 발언 이런 거 하나란 말이죠. 임팩트가 약하다는 겁니다. 임팩트가 약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대중동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대중동원이라든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임명하게끔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정무적 정치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치적 부담이 지금 크냐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는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여기에 내성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이야기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저기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12시가 사실은 제출 기한 마감이거든요. 뭐 기한이 됐으니까 재청문할 것 같고 청와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강행할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그 부분 글쎄요. 야당에서 뭐 정치 중립성 이야기를 하는데 윤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완전히 거리를 둘지 뭐 그런 것들이 저 국민들의 더 관심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나는 정치에 소질이 없다. 칼같이 잘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양정철 원장의 경우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무슨 사선 오선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젊고 한창 일할 나이에 유능한 젊은이예요. 그런데 이 유능한 젊은이가 누굴 만나면 누굴 만났다고 부설이 되고 저는 이 상황은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양정철 원장이 인재 영입 과정에서의 광폭 행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광폭 행보, 중국하고 미국의 연구소들과도 뭐 같이 의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행보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무조건 비판하시는 분들은 내가 유능한 젊은이의 앞길을 막는 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자가 한나라당에게서도 정치 제안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야당 인사도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별나라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역시 우리 사회에서 같이 친구도 있고 이게 두루두루 만나는 사이라 그 친구는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 자유한국당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 친구들, 연수원 동기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수원 동기들 중에 정치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만남 자체를 확대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한테 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양정철 원장과 윤석열 후보자가 만난 시기가 2005년과 2016년 아닙니까? 이때 되면은 양정철 원장이 야인 시절이란 말이죠. 그때는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는 정치와는 뭐 발을 끊겠다. 그래서 뭐 바깥에서 머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박수를 많이 받았던 때인데 이때 윤석열 검사를 만나서 영입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여러 차례. 그러면 그 굉장히 그때 힘이 있었던가 봐요. 뭐 양정철 원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야인인데. 답변 드릴까요? 예, 질문을 하셨어요. 예, 2015년, 2016년에 나 야인으로 있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은 대선 뭐 이후 나가고 이랬는데. 예. 아니 대선 이후에 나간 거예요. 2015년, 16년은 대선 이전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실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2019년의 만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2월 달. 예, 그게 2월인지 4월인지가 중요한데. 그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께서 우리가 6월에 그 사람을 피의자로 고발하는데 그거 모르고 만났냐 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2019년 2월에 만날 때는 뭐 말씀하신 것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그
말씀하신 먼저 질문이 말씀하시죠. 그 무슨 자격으로 만났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만났냐가 문제 없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 명이 술을 먹는데 그 술사석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석열 후보자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술 한잔 하자고 나와서 술 한잔 한 자리였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누군지는 제가 알 길은 없고. 영입 제안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또 좀 질문을 그렇죠. 아니 드렸던 그건 것 같아요. 2016년이에요. 사적인 만남이고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들어와라 영입하자 뭐 이런 얘기는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대단히 여권 내에서는 힘이 있는 분이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딴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예. 뭐 수많은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 문제 되겠죠. 근데 그 사람도 만났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는 그 주체 자체가 양정철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여권 내에서는 힘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다 알려졌는데 그 사람을 굳이 만났다. 이 부분을 야권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는 일입니다. 충분히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의혹 제기는 하시되 네. 그 의혹이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양정철 원장은 만났냐고 이야기합니다. 양정철 원장은 아이디어가 있고 유능하고 부지런한 젊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총선 과정에서 최재성 의원이 인재 영입 총책임졌거든요. 그때 물론 대표가 직접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보좌관과 그런 젊은이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아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청문회에서 별 문제가 양정철 없다고 민주연구원장의 생각합니다. 이름이 나왔고 지난번에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 그 부분이 항상 저희들 머릿속에 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이랄지 최저임금 문제도 다뤄지겠지만 지금 가장 큰 국가적 현안이겠죠.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주로 이제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 대통령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청와대에서 우리 30대 기업 그룹 대표들과 만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대응 또 국회에서도 좀 같은 목소리를 낼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공감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19일 날 추경을 의결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점. 오랜만에 국회가 칭찬받을 일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베 발 대한 경제 보복건에 대해서는 정말 가름말을 잘 타야 합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거나 이 소재로 문재인 정부 비판할 사안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 강제징용 판결이 나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뭔가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정부가 대안을 냈습니다. 6월 19일 날 어떤 대안을 냈냐면 대일 청구권 보상으로 우리나라의 이득을 본 1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면 강제징용 대상자 중에 내가 보상받고 싶다. 그런 분에게 이 기금에서 보상하자. 이런 안을 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외무상이 고맙다고 해서 사실상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베가 저렇게 치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선 이제 그 제안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노다로 외상은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아베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무슨 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거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특히 이건 과거사 청산 문제거든요. 일본이 독일과 다른 점은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했다는 거.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죄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부정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경제적 침략 혹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이 부분은 저는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감하는데요. 여야 한 목소리 내야죠. 이건 초당적으로 가야 될 국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는 게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북한 목선 침투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삼척강 사건도 있었는데 그래요? 입항 사건도 있어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전투에 지더라도 경기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외교 경기에 실패한 거예요. 어쨌든 일본이 이란 공세를 취하리라는 거 예측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감을 잡고 여러 가지 대안 제2안, 제3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그 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을 만들지도 않았었고 또한 이 일본의 어떤 이란 그 인기적 기척 이런 것도 또 눈치 채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사실상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이라든가 전략적으로 활용되지 안 해야 된다는 것은 맞죠. 그래서 이제 한국당
민주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야당에서는 이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도 냈고 뭐 오늘 또 30대 기업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뭐 충무관으로 했는 거 보니까 영빈관에서 충무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게 좀 이게 국무회의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알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를 이야기할 때 통합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합이 제일 잘 될 때가 위기 때입니다. 위기가 오면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시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당 당 대표를 불러서 그 심탄하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미안할 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좀 둘러서 여당 대표들하고 초당적으로 또 거국적으로 국식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해찬 대표가 그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곧 또 성사될 것 같습니까? 그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리더십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거꾸로 지금 시대가 팔로우십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잘 발휘해서 이번에 일본 아베가 하고 있는 저런 태도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다행히 방금 전에 기사 보니까 일본이 태도를 약간 바꾸어서 그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북한에 혹시 전략물자 가는 게 아니냐는. 그래서 불화수소의 경우.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심하는 대북에 갔을지도 모르는 전략물자를 제외한 민간 기업에 관한 부분은 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본이 한 발 물러서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힘을 합쳐서 이건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일본은 99%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절대 실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뭔데 누가 한 얘기냐면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 다다오가 한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본의 정서입니다, 사실. 뭐 진주만 기습이라든가 다 보면은 철저히 준비하는데 불화수소 얘기는요. 저는 일본이 다분한 전략적 차원에서 던진 얘기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한국에서 불매 운동이라든가 반일에 대한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 그래서 불화수소를 던지는 것은요. 이게 소위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짐작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 삼척항에 이제 북한 어선 입항한 이야기를 또 좀 짚어주셨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어제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육군 23사단에서 근무를 하던 그 일병이 한강에서 투신해서 사망하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23사단 일병의 사망에 대해서 애도하고 특히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별개로 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원인이나 이런 건 다른 단위에서 파헤치면 될 것 같고요. 국정조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접근하니까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는 결과로서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여야가 특히 야당이 국정조사 하자. 여당은 사실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내용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방을 하는 사이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 제대로 이렇게 전략을 짠다면 저는 빨리 국방위 열어서 따지기부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지는 과정에서 잘 따지면 문제점이 파악되잖아요. 그 문제점이 파악되면 결과로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방위를 열었어요. 그런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국정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라는 게 늘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또 위원 선임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고 그리고 국정조사 열고 나면 그때 늘 나오는 것이 자료 은폐하지 않았냐. 그래서 은폐 논란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방위 열고 필요하다면
뭐 운영위도 열자고 하고 야당이 그렇게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빨리 이 문제를 점검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 국정조사 여부 그리고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답변 과정에서 했던 그러니까 야당 쪽 질문이었겠죠. 외교안보 분야 장관 교체할 의사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관 관련 장관 교체 이야기까지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교체에 대한 부분을 시사한 부분, 뭐 청와대가 협의를 해보겠다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 고도의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정조사와 상임위 활동은 의미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아젠다를 잡고 가는 것이고요. 상임위 활동은 그냥 일종의 국정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이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을 수용할 경우 또는 여기 야당에서 크게 이야기 나올 경우에는 참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안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경기 실패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밝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러면 사실상 설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위 말해서 표현을 하자면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국방장관에 대한 경질 가능성, 교체 가능성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또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지인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러면 정경국 국방장관이 교체되면 국정조사 카드를 야당에서 접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당히 임팩트가 약해질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지고 무슨 이것이 일종의 일반적 교체라기보다는 경질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무게 준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날이 좀 무뎌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됐을 때 대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했으면 그 수출 규제, 대한 수출 규제 관련해서 지금 한참 논쟁이 진행 중인데 외교수장을 교체한다. 그러면 저희들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해서 교체 경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대일 관계 문제가 강경화 장관으로 비롯된 게 아니고 아베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저는 경질성 뭐 그만두 사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외교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외교부 장관을 교체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세명대 이상희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